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중화학공업 부문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 광업 및 전력 부문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업 부문입니다. 여기서는 농업 관련 전반을 살펴보기보다는 김정은 시대 농업 부문에서 어떠한 변화가 모색되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농업 생산은 대부분 협동농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협동농장은 집단 영농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농장 방식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농장원 개개인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농장원들은 무임승차를 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됩니다. 즉, 열심히 일할 유인을 가지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도 북한은 집단 영농 방식의 변화를 준 바 있습니다. 1996년에는 새로운 분조 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분조는 협동농장의 생산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분조는 2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15명 정도 규모로 축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열심히 일할 유인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국가 생산 목표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국가 생산 목표를 초과한 생산물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가 생산 목표분은 국정 가격으로 국가가 수매하는데 시장 가격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초과 생산분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은 농민들에게 상당한 생산 증대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북한 경제에 대해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조치가 실제 생산 현장에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02년 7.1 조치 시에도 농업 부문에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농산물의 국정 수매 가격을 대폭 인상하였고 협동농장 경영에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시도는 큰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이 취약해 농산물 증산이 쉽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집단 영농 방식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장화가 후퇴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농업 부문의 개혁 조치 역시 후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 다시 농업 부문의 변화가 모색되었습니다. 4주차 강의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도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도입에 따른 변화가 나타났는데 전체적인 방향은 다른 부문의 변화와 유사합니다. 변화의 핵심은 농장 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 협동농장에 많은 자율권을 부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계획, 조직, 재정 운영, 판매 등의 측면에서 협동농장의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중앙지표와 농장지표를 구분하여 중앙지표 달성을 전제로 농장에서 자체 농장지표를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개혁을 말씀드리면서 기업소 지표 도입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는데 이와 유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농장 지표를 생산한 경우 시장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렇게 해서 획득한 자금을 협동농장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조관리제라는 틀은 유지하면서 포전 담당 책임제를 도입해서 가족 중심의 영농활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분조를 가족 단위로 더 쪼개서 생산활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각 생산 단위의 생산활동 결과가 더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유인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 시대 협동농장 운영과 관련해 이루어진 이러한 개혁 조치들은 제대로 실행될 경우 농업 생산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들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영농 체제를 해체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바람직하지만 차선책 정도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혁 조치들이 실제 생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었는가 여부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지역에 따라 또 농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 식량 생산이 10% 정도 증산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증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림은 2001년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추정한 결과로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 식량 생산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식량 증산이 농업 개혁의 효과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생산량 변화 시기 등을 놓고 보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광업 부문의 실태에 대해서 북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상당히 중요시되는 석탄 광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석탄 광업은 전력, 금속, 철도와 함께 4대 선행 부문으로 중시되어 왔습니다. 그림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석탄 생산량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1990년대에는 3,300만 톤에 달했는데 1998년에는 1,860만 톤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 북한 경제가 위기를 겪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력이 부족해지고 관련 설비, 자재 공급이 부족해졌을 뿐만 아니라 홍수로 인해 탄광이 피해를 입었으나 제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이후 북한의 석탄 생산량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2010년에는 생산량이 2,500만 톤으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3,100만 톤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었던 탄광이 복구되었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광산 개발 투자 등으로 인해 자본, 설비 투입이 증대된 것이 증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이후, 특히 2010년대 이후에는 북한의 석탄 수출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국에서 대규모의 수입 수요가 발생한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석탄 생산량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와서는 이 그림에 제시된 것에 비해 실제 석탄 생산 증가가 더 급속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앞서 보신 북한의 석탄 생산량과 북한의 석탄 수출량으로 북한 국내에서 소비되는 석탄의 규모를 구해본 것입니다. 국내 소요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석탄 생산량에서 석탄 수출량을 빼서 구한 것으로 실제 북한에서 소비된 석탄 물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소비 추세를 파악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생산량 증가에 비해 수출량 증가세가 두드러지다 보니 국내 소요분 추정치가 빠르게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에너지난이 심각하고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북한의 석탄 소비가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북한의 생산량보다 수출량이 더 신뢰할 만한 통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0년대 이후 북한의 실제 석탄 생산량은 앞서 보여드린 그림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미국 지질조사국은 2011년 이후 북한의 석탄 생산량을 4천만 톤 이상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보신 그림에 제시된 것보다 1,000만 톤 이상 많습니다. 다시 앞의 석탄 생산량 추이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2017년부터 북한의 석탄 생산량은 2천만 톤 수준으로 생산량이 급감했던 1990년대 후반과 유사한 상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의 석탄 수출이 금지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광업은 2017년 마이너스 11%, 2018년 마이너스 17.8%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석탄 생산이 크게 위축된 것이 광업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전력 부문에 대해 보겠습니다. 전력 부문은 앞서 석탄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금속, 철도와 함께 4대 선행 부문으로 중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력난이 심화된 것은 1980년대부터로 보입니다. 북한의 산업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 대신 석탄을 이용하는 석탄화학공업,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고 선철을 생산하는 주체철 생산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발전시설의 확충이 전력 다소비형 산업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게다가 1990년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북한의 발전량은 크게 감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의 발전량은 1990년 277억 킬로와트아워에서 1998년 170억 킬로와트아워로 급감했습니다. 이후 회복 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1990년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30에서 250억 킬로와트아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발전량이 2020년 기준으로 5,522억 킬로와트아워에 이르는 것과 비교해 보면
북한의 전력 공급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 북한은 전력 공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표는 김정은 시대 주요 발전소 건설 상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 희천 1, 2 발전소, 백두산 영웅 청년 1, 2, 3호 발전소,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등 대규모 수력 발전소가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듯 중대형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화력 발전소를 개보수하는 등 전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송배전망을 현대화하고 전국적인 통합 전력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는 등 에너지 공급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해 왔습니다. 또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력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보신 것처럼 발전량도 199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력난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발전소를 새로 짓고 기존 발전소를 개보수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수력 발전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일제강점기에 건설되었으며 화력발전소 중에도 1970년대 준공된 시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화력발전소는 석유 대신 석탄을 동력으로 사용하는데 석탄 발전소가 상대적으로 고장률이 높다는 점, 그리고 북한 석탄의 질이 낮아 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도 전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제재로 인해 관련 부품을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북한의 산업 구조와 산업 여건이었습니다. 북한의 산업 구조는 한국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서비스업 비중이 한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고 제조업 비중도 높지 않았습니다. 제조업보다 농업의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광업 역시 10%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산업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육상교통은 철도 중심이지만 대부분 단선 철도로 구성되어 있고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도로나 항만, 항공시설 상황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력 사정도 좋지 않아 1인당 발전량은 한국의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산업정책을 살펴봤습니다. 김정일 시대 산업정책과 김정은 시대 산업정책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김정은 시대 산업정책만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 실용주의적인 정책 기조가 나타난다는 점. 둘째, 국산화가 원료 자재, 설비, 제품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산업 구조, 여건, 산업 정책을 본 뒤에는 주요 산업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경공업 부문 실태는 섬유, 의류업과 식품가공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섬유, 의류업은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내수용 제품 생산도 확대되어 북한 시장에서 북한산 의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섬유의료업과 달리 식품가공업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고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북한 식품가공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제품의 질도 개선되었는데 특히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공장의 제품들은 중국 제품과도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해졌다고 했습니다. 중화학공업 부문은 철강, 기계,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철강공업의 생산은 1990년대 타격을 입은 뒤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은 계속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는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는 주체철 생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고도 했습니다. 주체철 생산과 관련해서는 2010년대 들어와 기술적으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기계공업 분야에서도 자력 갱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2010년대 성과가 나타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는 기계 및 설비의 수입 증대에 힘입은 바가 크며 따라서 자력갱생 노선 강화, 제재 등으로 인해 북한 기계류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북한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중화공업과 관련해 세 번째로 살펴본 화학공업 분야에서도 자력갱생을 지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석탄화학공업 발전에 집중해 왔는데 김정은 시대에도 기존의 석탄화학 설비를 현대화, 개보수하고 현대적 석탄화학공업을 창설하려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북한 산업의 기술 수준을 한국과 비교해 보았는데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분야는 대체로 한국의 1980년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김정은 시대 협동농장 운영 방식에서 나타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습니다. 농업 부문에서 나타난 변화의 핵심은 협동농장에 많은 자율권을 부여했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협동농장이 생산을 계획하고 생산 조직을 구성하고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현실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다만 2010년대 들어와 식량이 10% 정도 증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개혁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광업은 석탄 광업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2010년대 이후 중국의 광산 개발 투자, 중국 내 석탄 수입 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광업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제재 강화로 석탄 수출이 금지되면서 석탄 수출이 중단된 결과 2017년 이후 북한의 광업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력 부문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시대 들어와 전력 공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노력이 기울여졌으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고 북한은 여전히 전력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김정은 시대 북한은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왔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여전히 낙후된 수준을 면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텐데
특히 자력갱생을 지나치게 강조해온 것과 관련된 문제가 커 보입니다. 북한과 같이 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는 제품 수입이나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소위 후발국의 이점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자력갱생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 후발국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의 최신 흐름에서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강의까지 4차례의 강의를 통해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를 경제개혁, 시장화, 대외경제관계, 산업 이렇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북한 경제를 살펴보려 합니다. 다음 강의에는 대북 제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북 제재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고 북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